세나드 이동의 일선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대선 100일 맞아서 각 방송국, 언론사, 또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른바 쏟아졌다. 네, 창고 대방출 수준으로 예. 웬만한 데는 다 예. 발표했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 크게 다르지는 않죠. 비슷비슷하게 나왔죠, 네, 결과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두 개 준비했는데요. 이제 MBS 지난 월화수 전국 1,015명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이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준비했고요. 또 하나 이제 채널의 의뢰로 R&R 리서치에서 유무선 혼용으로 27, 8, 9, 3일간 실시한 조사였습니다. 이제 MBS 내용을 보자면은 이제 지지 후보 보면 윤석열 34, 이재명 33, 안철수 심상정 4 이렇게 나타났고요. 채널A 리서치 조사에서는 이재명 35.5, 윤석열 34.6, 안철수 6.0, 심상정 4.9 이렇게 각각 나타났습니다. 지난 이제 100일 1T-100일 조사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시계 제로. 한쪽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후보는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오차 범위 내니까 다 뭐 누가 이긴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KBS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는 소수점까지 딱 붙었습니다. 예, 딱 붙었는데. 다만 이제 그 추세는 조금 좀 살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세는 사실은. 뭐 이재명이 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거죠. 네. 그렇죠. 11월 초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많이 전개가 됐었고,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뭐 두 자릿수까지 벌어진 것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딱 붙는 추세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이재명 후보가 따라 붙고 윤석열 후보가 정체 내지는 좀 하락하는 추세. 이렇게 좀 반전이 된 걸로 보입니다. 좀 이제 부연하자면 윤석열 후보부터 먼저 이야기하자면 좀 조정 국면, 조정 시그널이 계속 강하게 들어왔어요. 이제 결국 이제 사람들의 주목도가 높아질 때의 처신에 따른 어떤 결과를 보이는 거는 반향의 정도가 달라질 밖에 없는데 이제 경선을 통해서 이제 후보 선출이 되면 당연히 관심은 누가 거기 참여하냐. 특히 선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주목도가 높았는데 매끄럽게 풀리기는커녕 이제 김종인 위원장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까지 그렇게 하면서 아니 조정 국면이라고 제가 좀 유하게 표현하지만 좀 하락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고요.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우상향으로 다들 좀 방향을 좀 턴하고 있어요. 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추월은 못했지만 어쨌든 우상향으로 가면서 좀 딱 붙어 있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이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11월 말 12월 초 이때 어느 수준에서 좀 근접하지 않으면 12월 중순 넘어가면 다시 고착화를 할 우려가 있다. 그게 이제 캠프 내부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좀 위기 국면을 좀 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추월은 못하지만 딱 붙어 있는 것으로 좀 반등을 했다. 그렇게 좀 부연할 수 있겠습니다. 배철호 의원이 짚어주신 걸 가지고 제가 이제 그 기사들을 좀 검색을 해봤는데 각각의 선대위들이 어떤 키워드와 연결돼 있는지를 봤더니 대체로 이제 이재명 후보 캠프 같은 경우는 이제 혁신이라든지 뭐 변화, 사과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긍정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는 단어들이 많이 이제 붙어 있었고 윤석열 선대위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갈등, 파열음, 말실수 이제 이런 단어들이 주로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는 이 단어들과 붙어 있는 게 결국에는 지지율에도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배철호 의원이 오늘 이야기한 MBS 채널A 2개 조사가 공이 월화수 조사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월요일 날 이상한 문자를 자신의 SNS에 올리고 화요일 날부터 안 나왔으니까 네. 어느 정도 포함이 됐다. 네. 그게 이제 영향을 미쳤을 것이던데 그러면 이 사태가 오래 가면 이재명은 다음 주에 그러면 앞서 나가는 것도 나올 수 있겠다. 기대할 수 있겠네요. 저희 전망 관련해서 항상 이제 좀 예민하고 조심스러운데 저희가 이제 데일리 일간 조사를 매일 합니다. 일간 조사를 하는데 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한 좀 변화가 있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기는 그 여러 제약도 못하지만은 다음 주에는 서로 좀 표정이 좀 바뀌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결과도 있을 거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 저는 그래서 최근에는 20, 30대 남성층이 많이 찾는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들을 조금 돌아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게시물들을 보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특히 뭐 fem코 같은 이게 우파적인 성향을 가진 이용자가 많은 채널에서도 이 짤방이라 그래가지고
짧게 잘라서 올리는 영상물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 관련된 영상물들이 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냐면 기존의 이재명 후보의 뭐 형수 욕설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상황과 관련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좀 유쾌하게 받아친다든지 유튜브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서 악성 댓글이 달려도 그걸 이제 잘 받아 넘기면서 웃어 넘기는 것들 이제 20대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좀 쿨해 보인다. 좀 이제 이런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로 이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좀 받아들여지고 예.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하고 지금 계속 갈등 양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좀 부정적인 게시물들이 많습니다. 그게 아마 최근에 20대, 30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에서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거랑 좀 연관이 되는 것 같다. 아주 정확하십니다. 역시 제가 임경빈 작가님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오기 전에 이제 모 언론사랑 바로 그 내용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결국 이제 한번 찬찬히 훑어보면은 4050과 6070은 이미 지지 후보 결정을 했다라는 응답이 80%가 넘어요. 교체 의향은 20%도 안 됩니다. 즉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이 말은 다시 돌려서 말하면 대선 전체의 유동성을 만드는 건 2030이거든요. 2030에서 높은 지지율이 이제 윤석열 후보의 고공행진을 가능케 한 요인이었는데 문제 이렇게 결과가 붙어 있다는 건 어느 요인에서 찾을 수 있냐. 결국 세대를 봤을 때는 2030이 윤석열 후보 쪽에서 좀 떨어져 나오고 이재명 후보에 좀 붙어가는 그런 것들이 포착이 되었다. 이 현상을 그렇다면 이게 일시적인 문제냐 아니면 본격화의 신호냐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의 결과 딱 붙어있는 결과는 2030의 변화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 그렇게 단정해도 무리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아까 헬마우스 이야기대로 추세는 분명히 이재명의 상승세, 윤석열의 하락. 그래서 딱 붙었기 때문에 이 추세대로 가면 만일 국민의힘이 계속 당내 분란이 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다음 주에 역전도 가능하겠다 이재명이. 근데 호재만 있을 것 같은 이재명한테 지금 악재가 하나 터진 게 이 조동현 교수 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재 영입 1호를 야심차게 했는데 지금 시끄러운 게 정도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내일 되면 더 시끄러울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특히 중도층에. 네. 뭐 민주당 지지층이야 이걸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만 중도층은 굉장히 흔들릴 수 있을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중도층 중에서도 이제 여성층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뭐 앞서 다른 이제 평론가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제 조동현 교수와 관련해서 싱글맘이었거나 그냥 단순한 이혼 가정이었다.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 같은 뭐 일종의 진보적 색채가 강한 정당에서는 그거를 고리로 드라이브를 역으로 걸어볼 수도 있는 요소가 될 텐데 문제는 어제 이제 TV조선을 필두로 해서 이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내용이 좀 좋지 않은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국민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라고 일성을 했는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쉴드를 치는 발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여론이 안 좋아지면은 어떻게 보면 다른 결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로 이제 비춰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유보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2030 여성층에서 그렇게 이미지가 썩 좋지 못한 상황이고 거기서 결집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최대치까지 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혹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추가 타격이 될 경우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꽤 좀 빠르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이제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일 수습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습을 하는 방향도 그러니까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도 문제인 건데 뭐 자진 사퇴가 제일 좋은 모양새는 좋죠. 방식일 거고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를테면 이제 좀 탄력받고 한참 분위기 좋았는데 찬물 한 바가지 시원하게 좀 엄청 꼴이 돼버렸어요. 특히 이제 표현이 재밌던데 유교거리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층들에 있어서는 이 상황을 납득이 도저히 안 된다. 또 이제 또 1호 인사잖아요. 주목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그 데미지가 있어서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좀 보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도에 따라서 이게 찰과상으로 그칠 것이냐 골정상이 될 것이냐가 이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김성태 전 의원을 선대위 포함시켰다가 또 스스로 사퇴했지 않습니까? 네. 만일 계속 밀고 갔으면은 2030들한테 굉장히 실망스러운 이야기 들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초대형 학제도 문제는 지금 들어오기 전에 우리 임 작가가 이야기했는데 국민의힘의 자세가 이게
이 선대위냐 인수위냐 저 안에서도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너무 이렇게 배에 기름 낀 거 아니냐라는 자가 진단이 안에서부터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그 무감각을 넘어서 이렇게 불감정에 가까운 인사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전거를 했고 이렇게 또 가장 민감하고 가장 전방위에 세워야 될 분이 이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분을 불도 꺼지지 않아서 내세웠다는 거는 그냥 실착 정도가 넘어서 좀 의도적 고의 추돌에 가까운 거 아니냐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진행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민주당이 그동안 여론의 지지를 상당히 깎아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잘못된 게 드러났을 때 금방 사과하지 않고 자꾸 이제 다른 변명을 덧붙이면서 이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때문에 상당히 점수를 까먹었던 것이고 최근에 이제 11월 중순 이후로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사과를 자주 하고 많이 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거 그게 결국은 기존의 민주당하고 이제 다른 모습으로 비춰 보이면서 지지율을 회복할 수가 있었던 건데 아마 이 조동현 상임선대위원장과 관련된 건이 또 한 번의 이제 시험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재명 후보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에 이어서 국토보유세 신설도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는 이게 실용주의 노선인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툭하면 말을 바꾸는다, 뒤집는다. 그리고 뭐 여론 보고 정책 결정하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토보유세 반대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뭐냐면 국토보유세라는 게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거를 앞두고 세목을 열린다는 것은 그 자체로 또 국민들이 조세 저항이다 혹은 반발이다 그렇게 볼 수만 없는 그런 묘한 속성이 있는데 또 이게 그만큼의 또 부동산 난국의 해법으로서 작동이 된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면 아니 그거라도 했어야 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을 텐데 전체적인 그 무슨 낼 때는 그만 왜 해야 되는가의 배경과 취지와 근거가 분명히 제시돼야 되는데 좀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 보니까 이제 그 의견이 반대 의견이 좀 높게 나타났고요. 또 하나가 뭐냐 흔히 이제 정치인의 가장 나쁜 태도가 흔히 플립플로퍼, 즉 이제 말을 바꾸는 사람인데 말 바꾸기냐 아니 정책적 유연성이냐는 뭐 국민들이 평가를 몫이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4대강 해서 운하로 바꾸면 운하를 한다 뭐 한다 이랬다가 결국 4대강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고집을 부리는 것과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유연하게 발현하는 것은 뭐 국민들이 판단을 몫이라고 보지만 전 지금의 태도, 즉 국민들의 의견을 쫓아가서 그 연관해서 이제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것은 전 나쁜 태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다른 정치인들도 국민을 이기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의견을 참고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좋은 자세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유권자를 거스르면 지지율을 잃는 거고 유권자의 기대에 맞추면 이제 지지율을 얻게 되는 건데 결국 이재명이라는 이제 정치인한테 유권자들이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맞출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이제 기존의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어떤 강성 이미지, 자신의 어떤 고집을 꺾지 않는다라는 이미지를 유권자에 맞춰서 이제 방향을 바꾸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지율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득을 보고 있는 거고 반대급부로 비교를 해보자면 예전에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항상 이재명 후보하고는 이제 반대 성격의 캐릭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얼른 결정을 못 하다가 이쪽으로도 바꾸고 저쪽으로도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 신뢰를 잃었던 건데 이재명 후보는 너무 강성이다, 잘 꺾이지 않는다라는 이미지를 오히려 이제 유연하게 구부리는 방향으로 유권자의 기대에 맞추는 방향으로 바꿨기 때문에 말 바꾼다는 비판에 비하면 지지율 면에서는 조금 이득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우리 3명 중 가장 젊은 우리 헬머스한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주 52시간 폐지, 최저임금 폐지를 꺼내가지고 이 젊은 층에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캠프에서도 걷어들였어요. 수습은 하긴 했는데 후보가 준비가 안 돼 있어 너무 안 돼 있지 않느냐. 이제 정책적인 철학이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게 검사 출신인데 최저임금제는 헌법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폐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것들도 2030 표심에 영향을 줄까요? 저는 상당히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제 2030층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이 좀 바뀐 것이 예전에는
청년 정책이라고 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만 타겟을 딱 맞춰서 시혜적인 정책을 주로 고민을 했었는데 예. 최근에는 그렇게 하면 청년들이 오히려 싫어한다는 걸 깨닫고 이제 청년 정책의 범주를 조금 더 제너럴하게 일반적인 것들로 많이 바꿨습니다. 말하자면 노동 정책을 할 때 얼마나 청년층의 기대에 부응한 혹은 이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거냐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의 요구인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 있는 삶을 꿈꿀 수 없다. 오랜 시간, 장시간을 노동을 해야 되고 그것도 저임금으로 해야 된다. 그럼 미래를 계획을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청년층 입장에서는 곧 나의 미래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뭐 조금 전에는 캠프에서 그거를 걷어들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일관성의 어떤 패턴을 좀 발견하게 되는 게 사실 지난 7월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20시간 노동 문제가 있죠.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불량식품 논란도 이번에 벌어진 논란과 굉장히 좀 유사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불량식품이라도 싸게 사 먹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발언이 논란이 됐던 건데 이번에도 최저임금 이하로도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발언이거든요. 맥락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적 장치가 필요한 거고 문명사회에서 이제 법적 장치를 그렇게 갖춰온 건데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는 셈입니다. 그런 거는 이제 시민사회 교육을 오랫동안 받아온 젊은층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 캠프 입장에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여론조사 한 꼭지를 소개시키겠습니다. 이게 채널A의 아내랄 조사인데요. 각 후보 호감도와 이제 호감 이유, 비호감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호감도 39.8, 비호감 51.4 나왔고요. 이 윤석열 후보에는 호감 36.8, 비호감 51.3이 나왔는데 문제는 20대에서 윤석열 호감 간다는 응답이 14.4%. 이제 가뜩이나 낮은데 그 안에서도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왜 비호감 가냐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정치 능력 때문에라는 의견이 21.4%였습니다. 그런데 20대에서는 26.7%가 그 의견을 꼽았거든요. 즉 이제 뭐냐면 정치 경력이라는 것이 비단 뭐 총장만 하고 정치에 뭐 영선, 국회 경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당신이 생각하는 정치가 무엇이냐, 정치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과 본령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역주행에 가까운 그런 발언들이 계속적으로 2030의 정서에는 다른 층보다는 굉장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030의 지지층 이탈. 그 이제 이재명 후보로의 턴. 2030이 보면은 지난 이제 봄부터 이제 좀 이탈을 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출한 집토끼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공고하게 그 가두고 있는 그 핵심적인 지지층은 볼 수 없거든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데 지금 20표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면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에 큰 딥 임팩트를 한번 맞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좀 그렇게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30 같은 경우는 지난 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도 그렇고 최근의 선거에서 대체로 몰표를 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30층에서 민심을 잃게 되면 굉장히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딥 임팩트를 맞을 수가 있는 건데 윤석열 캠프에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이번에 뭐 최저임금 관련된 문제나 이 한두 건으로 그런 어떤 비호감도가 높아진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도 물론 있었지만 이준석 대표가 상징하던 가치들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뭐 토론 배틀을 통해서 뽑았던 이준석식 공정에 맞춘 대변인들 다 지금 캠프에 사라졌고 뭐 천하람 변호사나 뭐 김재섭 최고위원이나 뭐 이런 어떤 소위 젊은 국민의힘 정치인들 보수 정치인들도 지금 주변부로 밀려난 상태고 엊그제 이제 대전에서 청년 토크를 할 때는 1시간 늦게 와서 제대로 사과를 안 하고 앉으려다가 이제 옆에서 이제 제지를 받기도 했었고 근데 그때 했었던 대학생들이 던졌던 질문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 주체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유치한 수준의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뭐 대학 다닐 때 학점이 몇 점이었습니까? 뭐 대전에 맛집 아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좋아하는 노래가 뭡니까? 아니 근데 사실 유력 대선 후보를 만나는 자리에 온 대학생들이 과연 정말 그 질문을 하고 싶었을까? 혹시 그런 질문들을 미리 캠프하고 조율을 해서 그 정도 선에서 타협하게 만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20대, 30대 청년들 할 수 보면 있죠. 알 수 예. 있는 거죠. 이제 예. 그런 맥락들을 같이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장해찬 씨한테 물었는데 전혀 아니라고 대답은 일단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재명 후보가 서울 경기도를 돈다고 하던데 늘 민주당에 표를 줬던 서울이
지난 재보궐 외면했고 이번에도 외면할 것이다. 근데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많이 쫓아왔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 정체 답보를 보였던 이유를 뭐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이념별 봤을 때 가장 지역을 봤을 때는 핵심적인 지역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호남입니다. 호남에서 지지율이 치고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지율 답보를 보였거든요. 그랬을 때 선거 캠페인에서 최고의 메시지는 후보의 동선입니다. 후보가 어디를 가느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메시지 효과는 극대화되는데요. 4박 5일 호남행을 갔었죠. 왜냐하면 호남에서 불이 붙지 않으면 전체 흐름을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지역은 뭐냐면 경기입니다. 경기가 2002년부터 이제 유권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됐는데 경기는 이재명 후보가 지사를 했었고 그 직무 평가를 보면 60%가 넘었어요. 직무 경정 평가가 60% 넘었다는 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무당층 상대 진영에서도 너 일 잘한다, 당신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결국 가장 큰 덩어리인 경기도 또 자기가 직접 평가의 근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유권자층이 있는 경기도 가장 덩어리가 큰 경기도에서 의미 있는 지지율 반들이 나오지 못한다면 전체적인 지지율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호남에서는 4박 5일 지나면서 조금 이제 뭐 변화가 좀 있다라는 내부 이제 전원 혹은 내부 분석이 있다라면 이제는 이제 북상해서 이제 경기도를 움직이는 것이 서울보다는 좀 더 수월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인 때문에 경기도에서 좀 전력을 한다라면 지지율이 한층 더 공고해지고 상승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 사실 후보가 결정되기 이전부터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관찰해 보면 서울하고 경기 인천 지역의 디커플링 현상이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좀 관찰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경기에 비하면 4, 5%씩 뭐 많이 벌어질 때는 7, 8%까지도 이게 경기도 지역이 훨씬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인구 구조하고도 좀 같이 붙여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최근 보면은 서울에서 인구가 많이 유출돼서 경기도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강한데 그 계층들이 대부분 서울의 비싼 집값을 견디지 못한 이제 젊은 층들이기 때문에 경기도 인구가 상대적으로 젊어지고 서울 인구가 상대적으로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는 이런 경향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부동산만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그런 면들도 같이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경기도에서 서울 출퇴근해서 그 양쪽에 다 사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계시고 하니까 말이죠. 또 영향이 있겠죠. 예.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죠. 자, 아마 채널A 조사에서 배우자 호감도 조사를 아마 체험을 한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물론 양쪽 다 비호감은 높긴 합니다만 김혜경 씨가 호감도 비호감에서는 김건희 씨보다는 훨씬 높다. 이제 보면 아까 채널A 아레나 조사인데요. 그 김혜경 씨에 대한 호감 간다 32점이 호감 가지 않는다 38.7. 잘 모른다는 응답이 29.1이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윤석열 후보 배우자 정확히 워딩 읽으자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대해 호감이 가십니까 가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호감 간다는 응답 14.9 비호감 56.7 이렇게 각각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지금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사실은 근데 이제 그 후보의 배우자가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치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문제는 김혜경 씨하고 좀 비교가 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그 선거 캠프에서는 오히려 일부러 계속 김혜경 씨의 노출도를 높여가고 있는 양상이고 뭐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해서도 이재명 후보하고 김혜경 씨를 이제 자꾸 이제 묶어서 사진을 게시하거나 이 부각시키는 이 구도를 만드는 것도 이제 하나의 선거 전략을 잡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방송 작가로 이제 오래 일을 해왔던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이 방송에 노출되는 것 자체의 효과가 있습니다. 방송에 노출이 돼서 시청률이 괜찮고 사람들 반응이 괜찮으면 다른 방송에서 또 찾거든요. 그럼 방송에 노출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이 노출이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의 상대적인 호감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익숙해진 인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까지 같이 고려하면 김건희 씨는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이런 의혹 때문에 지금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김혜경 씨가 노출도를 높여갈수록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정도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가 되니까 또 김혜경 씨는 계속 언론 노출을 하고 있는데 김건희 씨는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다. 뭐 이런 그렇죠. 것들. 그래,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나면 됐죠?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